자, 근데 둘이 만나서 대화를 했대요. 이 자리에서 푸틴이 빌 클린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진짜로. 우리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근데 둘이 만나서 대화를 했대요. 이 자리에서 푸틴이 빌 클린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진짜로. 우리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이 나토 때문에 나토 가입과 관련해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당시에 푸틴이 빌 클린턴을 만나가지고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진짜로? 지금 저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난리치는 러시아인데, 그죠? 자, 저때 빌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괜찮은 제안이다. 근데 아마도 미국의 외교부라던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미국의 외교부나 이런 데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볼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2000년 5월이면 클린턴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돼요? 조지 W 부시. 조지 W 부시 유명하죠? 미국 외교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시기였어요. 사실 조지 W 부시는 이 양반 때는 뭐 러시아랑 사이가 틀어져도 그렇게까지 틀어져. 어마무시하게 틀어져요. 조지 W 부시 때는 중동 아랍에도 굉장히 미국이 선 넘게 개입을 많이 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러시아는 조지 W 부시 정부 때 미국한테 잘합니다. 열심히 잘합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 9월 이후에 미국이 상당히 바빠져요. 중동 아랍이라든가 중앙아시아의 사방팔방에 군사적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쪽에서 미국을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군사기지를 미국이 설치한다고 하니까 우리 러시아는 신경 쓰지 않겠다. 마음껏 설치하고 마음껏 군사활동해라. 그리고 우리 러시아가 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정보원들이 많은데 우리 정보당국에서 얻은 군사정보 같은 것도 우리 러시아가 미국한테 제공해주겠다.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던 때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 푸틴 때 본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나아지게끔 푸틴이 설계를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이 옛날부터 러시아랑 국경 분쟁이 깨작깨작 있어왔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이걸 사실상 종결시킵니다. 아예 이런 포인트,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다 종결시켜요. 정리를 해요. 아예 다 정리를 싹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이 생길 수 없게끔 깔끔하게 이제 좀 종결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푸틴이 여러 나라를 만나요. 뭐 유럽도 만나고 경제협력도 하려고 하고 우호적인 조약도 하려고 준비하고 뭐 그럽니다. 유럽한테 가스도 우리가 더 많이 팔자, 러시아가 이런 기반도 만들고, 물론 그거는 나중 가서 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한 다음에 갑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몇 수압을 내다보는 그런 전략적인 그것도 있고, 러시아의 가스를 계속해서 좀 주기적으로 잘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든 것도 있겠죠. 자, 아무튼 푸틴이 이런 전략적인 걸 많이 했어요. 근데 러시아의 푸틴이 저렇게 전략적인 행동들을 할 때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들한테 관심을 좀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어찌되었든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한테 대가리 숙이면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근데도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이랑 유럽이 러시아를 너무 개무시한 게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좀 인정을 해야 돼요. 너무 개무시한 게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개무시한 게 있어요. 자, 푸틴이 대통령 되기 1년 전이었어요. 푸틴은 이미 1999년 대통령 되기 1년 전부터 러시아의 실권자였습니다. 러시아의 총리였고요, 당시에. 근데 이제 이 시기에 199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가 나토에 가입합니다. 이것도 러시아가 상당히 거슬려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한다는 것까지 막 전쟁까지 불사고 그러진 않았어요, 일단은. 근데 점점 가입을 더 많이 하는 거야. 2004년 되면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쫘라락 가입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입을 하는 거야. 이미 간다요가 재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한 러우 전쟁 특집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공영방송에서 한 러우 전쟁 특집 방송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러시아에 가까이 있던 동구권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이 점점 동진을 했다.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여기인데 원래는 지금 아까 처음에 누가 가입했다 그랬어요, 지금? 자, 폴란드, 헝가리, 체코. 폴란드, 헝가리, 체코입니다. 원래는 독일까지 가입되어 있고 이랬는데 여기까지만 있던 거예요, 원래는. 독일에서 이탈리아 쪽으로 여기까지만 가입이 되어 있었고 러시아와 이 중간에는 그냥 비어 있었는데 뭔가 동맹 관계가 없고, 일단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가입을 한 거예요. 99년에. 그리고 2001년 되니까 가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까지 가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러시아랑 국경까지 닿습니다, 이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상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크라이나가 자주적으로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주적으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자주적으로 핵무기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괜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의 국제정치는 단 한 번도 자주적으로만 돌아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말로는 우리의 자유와 자주적인 어떤 국가의 운영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자주적인 어떤 그런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당연하고요. 우크라이나도. 어떤 이런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인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공부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알고도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듣거나 뭐 그런 것 중 하나겠죠. 뭐 그죠? 이거를 러시아를 점점 그 포위하는 이 형국 점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를 압박하는 이 형국. 미국이란 국가가 러시아라는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고 너무 그 러시아와의 협의라든가 대화가 없이 독단적으로 이제 그 나토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러시아에게는 안보 위기라는 것을 판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푸틴이라는 사람이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 국가들에게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안보적인 입장을 고려하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었다. 근데 왜 나토가 동진을 굳이 해가지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느냐. 이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저런 안보적으로 강경한 전쟁까지 일으키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게 없습니다. 러시아가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푸틴도 지금 집권과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러시아의 수많은 젊은 청년들도 푸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생겼고.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굳이 선택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그 학자들의 입장은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미국도 경제가 어려워졌었고 러시아도 러시아대로 힘들었지만 물론 이런 상황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그 국제정치학자들은 신럽봉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무식한 커뮤충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씹어졌습니다. 제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러시아라는 나라는 유럽과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하고 골고루 관계 개선을 해 나아가려고 하던 나라인데 점점 나토가 동진을 하니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우리 러시아와 대화를 하거나 우리 러시아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선 넘지 말자 이런 거를 협의할 완전히 그런 생각이 없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러시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 지금 러시아를 좀 고려해서 러시아 너네 심기를 너무 안 건드릴게 이런 어떤 대화와 쇼부를 통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얘네가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라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아니 러시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민국이 있었어. 근데 그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유럽한테 똑똑똑 LG 삼성 사실 생각 없으세요? 그랬더니 꺼져. 너네랑 대화할 생각 없어. 그러면은 어디에 팔지? 당연히 중국이라든가 다른 데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가 점점 중국이랑 가까워지게 돼요.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과 중후반은 러시아의 외교 정책이 굉장히 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그 지점이에요. 이런 나토 가입뿐만 아니라 점점 중국이랑 러시아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 미국도 이미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 중국이 2000년대가 지나고 2010년대가 되면 엄청난 대국이 되고 경제 강국이 되고 점차 미국을 상대로 개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얘네를 압박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미국 당국자들 안에서도 2000년대 중후반부터 나오던 거예요. 그러한 중국이랑 러시아가 지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건 미국의 외교 실책입니다. 엄청난 외교 실책이에요. 이거는. 러시아란 나라가 굳이 구태여 중국이랑 뭐하러 가까워지게 합니까? 미국은 더 피곤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관계가 개선되고 싶어도 개선되기 어려운 저번 편과 오늘 내내 얘기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 중국과 러시아가 겉으로는 지들 둘 다 나대기 어렵고 진짜 이제 뒤질 것 같으니까 경제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까운 척을 했던 거지. 8, 90년대도 그 전부터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겨내면서 지금 둘이서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중러가. 이런 상황을 뭐하러 만드냐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외교 실책이죠. 진짜로 이거는. 너무 중동아랍에만 개입을 하고 중동아랍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던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돼요. 둘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그죠? 조지 W 부시 때의 외교 정책은 진짜 그 러시아에 대한 대외 외교, 중동아랍,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등등에서 정말 외교 실책이 많다라고 지금 너무너무 많은 각 분야 지역 정치 전공하신 전문가분들의 지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한 얘기. 조지 W 부시는 관짝 들어가고 나서도 까일 거예요. 아마. 국제정치학계에서. 어쩔 수 없어. 너무 네오콘들의 말들만 들으면서 너무 편향된 그 네오콘들, 네오 컨설베이티브를 네오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컨설베이티브는 보수죠. 신보수주의자들이야. 신보수주의자 네오콘이.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의 외교 정책이 합리성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좀. 근데 이 양반들 말들만 너무 듣고서 조지 W 부시 정부가 외교 정책을 선택했던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았어요. 자세한 거는 네오콘에 대해서 설명한 간다요의 옛날 영상 저 PPT 뜨죠 지금 썸네일 저거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짓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자 2011년이 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발전됩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게 뭐냐? 동맹 관계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포괄적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동맹 관계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관계까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발전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동맹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중러가 사이가 좋아지게끔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좋아지니까 우리나라도 외교하기가 힘들어 이제. 지금 와 대박인 게 뭐냐면은 중국 러시아의 교역량이 지금 2000년에 74억 달러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2007년 481억 달러, 2012년 881억 달러, 2021년 1468억 달러, 2023년 작년에는 2401달러가 됩니다. 2400억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324조예요. 324조 대충. 한 320에서 330조 사이야. 원달러 환율에 따르면은. 엄청난 돈이야. 엄청난 돈. 이게 한 해에 이렇게 무역을 한다. 한 해에? 1년에? 보면은 2012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급격히. 이때가 언제예요?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다. 너무 친해. 서로 막 얼굴이 싱글벙글하면서 서로 만나면은. 자,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2023년 작년까지 푸틴과 시진핑이 서로 만난 게 무려 40번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을 꾸리신 분들 1년에 추석이나 설날 때 명절 때 딱 2번만 가시는 분들 많죠? 1년에 3.6번 만난 거예요. 3, 4번 만났다는 거야. 매년 둘이서. 너무 자주 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그 외에도 지금 러시아가 자기네 무기 체계 같은 거 지금 그 중국한테 많이 팔죠. 물론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마찬가지지만 자기네 최신식 무기를 팔진 않아요. 웬만하면은 조금 구린 거. 예를 들어 이게 수호이 57인데 이거는 수호이 35야. 이런 것만 판다거나 그리고 지금 이 수호이 33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옛날 비행기예요. 전투기인데 지금 대부분의 중국 비행기 전투기가 이 수호이 33을 역설계해가면서 조금 조립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가지고 중국 전투기들의 성능이 좀 담보가 안 돼요. 아무튼 간에 중국의 전투기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저런 좀 그 옛날 전투기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거를 줬다라는 거 자체가 기술을 줬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러다가 2019년이 정말 대박입니다. 2019년. 자, 2019년이 어떤 해냐? 문재인 정부 중반기죠.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수교 70주년의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깁니다. 새로운 뉴 시대. 신시대의 전면적이고 전략적이고 협작적이고 파트너적인 관계다. 와, 길어요. 정말 길어. 자, 일단은 단어마다 각각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협작이라고 썼는데요. 원래는 합작이었는데 이 합작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협작이 된 거래요. 그래서 이제 합작으로 오늘 이제 우리는 알고 가면 되는데 자, 전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주요한 목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서로 전략적으로 서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양국이 장기적으로 중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작, 협작이라고 이제 업그레이드 되긴 했는데 기존의 협력보다도 더욱더 깊은 협력을 추구한다. 이런 관계야. 제일 높은 거야 거의 지금 둘이서. 제일 높은 거. 자, 지금 표에 보면은 북한이 없어요. 북한이 없어. 자, 지금 제일 높은 신시대의 전면적 전략적 협작 파트너 관계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죠? 한국은 여기 있네요. 전략적이고 합작 파트너 관계고 미국은 여기 있네요. 일본은 여기 있네요. 저 아래에 처박아놨네. 처박아놨어. 자, 어찌되었든 북한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왜 없냐? 중국 외교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이런 걸 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란 국가가 유일하게 특정 국가와 이런 관계를 안정해 놓은 나라도 북한이에요. 왜 그러냐? 왜 안 할까? 저런 관계를. 유일하게 중국이란 국가가 북한과의 동맹관계, 군사적 동맹관계 이거를 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유일해.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에요. 유일한 국가. 지금 왜 굳이 저렇게까지 둘의 관계를 딱 부러지게 안 해놓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일단은 유일한 군사적 동맹 관계라서 너무너무 서로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일부러 안 적어놨나? 아니면은 달리 말하면 버릴 때는 빠르게 버리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필요할 때는 갖다 쓰다가 나중에 버리려고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자, 어찌되었든 현재 이 관계에서 가장 높은 건 요 맨 위에 있는 러시아죠.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작적 파트너 관계다. 자,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뭐 하려고만 하면은 같이 편먹고서 반대하고 겐세이 넣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2022년 2월 말부터 시작된 러우 전쟁부터는 정말 두 국가의 관계는 대박이에요.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러우 전쟁이 2월 말에 터졌죠. 2022년 2월 말에? 2월 말에 터지는데 여기서 2022년 2월 4일에 푸틴이 베이징으로 가요. 그리고 시진핑이랑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대화를 하느냐? 양국 간의 무제한적 협력을 다짐합니다. 무제한적 협력. 이런 걸 다 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러우 전쟁의 타이밍을 2월 말 정도로 푸틴은 딱 정해놨던 거로 추정됩니다. 이런 짓거리를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수많은 국가들이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수많은 국가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했어요. 그죠? 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리고 수많은 미국 기업,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메이드 인 차이나 밭이 됐습니다. 지금 마치 스타벅스가 있던 자리, 맥도날드가 있던 자리를 러시아 기업들이 가라로 짭타벅스, 짭도날드 이런 거 만든 것만 지금 언론들이 보여주는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많은 공산품부터 생필품부터 필수적인 자재부터 이런 여러 가지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수출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던 것들이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밭이 됐어. 이미 이것도 서로 쇼부를 쳐놨을 것이다. 러우 전쟁 시작하면 얘네가 우리를 제재할 게 뻔하다. 러시아 경제 제재할 게 뻔하니까 그때 되면 니네 물건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우리가 수입하겠다. 이것도 쇼부 쳤을 가능성이 졸라게 높다. 왜 내가 이걸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신빙성 있게 얘기를 하냐면은 러우 전쟁 이전만 해도요. 중국 자동차 점유율이 러시아 안에서 10%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거 2024년 2월에 조사한 건데요. 50% 이상이 됩니다. 어떻게 22년, 23년, 24년 2월 만에 그럼 그래봤자 2년 조금 지난 거예요. 그 2년 조금 지났다는 거를 포인트로 보고 2년이 조금 지나자마자 어떻게 점유율이 50% 이상이 됩니까? 이거는 서로 양국 간에 이미 협의를 미리미리 해놓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더 강력해졌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를 상대로 뭔가 판매하기가 어려워져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거 많은데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도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어. 결국에 지금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사랑은 더욱 밀착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 원치 않는데 가깝게 만든 것도 있어요. 사실은 경제 제재를 할 거면 좀 더 확실하게 하든가 좀 그래야 되는데 참 좀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자,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나라예요? 원자재 수출 국가잖아. 원자재. 그러니까 펄프, 나무죠. 나무 보통. 펄프부터 뭐 천연가스부터 석유부터 뭐 등등등등 많이 팔아요. 굉장히 많은 원자재를 파는 나라인데 이거를 좀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들 뭐 생필품 같은 거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어마무시하게 구입을 해오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2022년 1,900억 달러였습니다. 21년 1,468억이었는데 지금 폭을 보면요. 2012년에서 2021년까지 약 10년이잖아요. 9년에서 10년. 그동안 587달러 오른 거예요. 587억 달러. 587억 달러가 10년 동안 올랐는데 지금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는 432달러가 1년 만에 오릅니다. 432억 달러가. 그리고 2022에서 23년 가면서는 501억 달러가 올라요. 어마무시하게 올라요.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난 거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하는 날이 7월 14일인데요. 2024년 7월 14일 기준 바이든이 워낙에 지금 굉장히 연로하고 말도 잘 못하고 트럼프를 상대로는 지금 트럼프 귀에 빵꾸 났어요. 그 동정표도 이제 생길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점점 높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면 이 양반 정부가 도대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견제를 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거를. 자, 근데 한편으로 자,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다시 중러 관계의 실체가 또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러 관계
관계의 실체가 뭐예요? 자, 이제 둘이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러시아랑 북한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앞서 오늘 저번 시간부터 오늘까지 오지게 얘기한 게 뭐야? 중러 관계의 실체. 서로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또 선이 있어요, 둘이. 요런 게 있다 이 말이야. 자, 최근에 5월 16일입니다. 2024년 5월 16일에 푸틴이 베이징에 방문해요. 시진핑이랑 뭐 서로 만나가지고 뭐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뭐 그러는데 둘이 좀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요. 일단 중국은 러시아와 현재의 너무나 우리 협력적이고 가까운 관계 우리 유지할 거다. 근데 더 가까울 필요는 없어. 러시아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지 지금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후달리니까. 저 이런 거야. 지금 일종의 중국이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이거 사람들이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러시아랑 가까워져서 나중 가서 미국과 맞다이를 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과도 맞다이 까지 말자. 요거야 지금. 중국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중심으로만 질서가 잡혀있는 이 전 세계가 흐트러지길 바래요. 그때부터 나대자 이 말이야. 미국 중심의 세계가 흐트러지는 게 뭐예요?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신뢰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이고 미국과 함께하고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랑은 자기들도 이제 싫어하고 이런 걸 미국과 함께 해오던 공유해오던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미국만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장악되고 점점 미국 말고 다른 나라랑도 우리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전 세계에 퍼졌어. 너무너무 퍼졌어. 그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야. 중국은 그걸 원해요 지금. 즉 중국은 뭐야? 미국 대 중국의 구도 이거 없다 이런 거. 미국 대 중국의 구도는 없다. 우리 중국은 미국과 대결을 하거나 맞다이 까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왜 자꾸 미국과 우리 중국이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이제 저 사람들도 외교 전문가가 있을 테니까 중국에도 중국이 원하는 건 뭐다? 미국과 맞다이 깔 생각 없다. 그리고 러시아랑도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 빨아먹을 건 빨아먹자. 이득 볼 거는 이득 보자. 이 현상 유지를 하자. 미국 중심이 흐트러지게만 만들자. 현상 유지만 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 때도 중국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도 구매해주고 석유도 구매해주고 러시아의 물건도 자기들이 원자재도 사주는데 자기들 물건도 또 러시아한테 팔아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기 지원은 안 합니다. 무기 지원은 안 해줘요. 이런 게 있는 거야 지금. 굳이 미국의 심기를 건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옛날에 이 인간이 중국몽들 입치면서 이빨 드러낸 건 뭐냐? 정권 초잖아. 정권 초에 조금 빨아 먹어야지. 조금 우리 중국은 대단한 나라고 국민들한테 뽕 좀 팔고 이제 국뽕 좀 그런 차원도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 사람 정권 초에나 했지 요새 안 하잖아요. 요새 쏙 들어. 중국몽물 막 남발하고 다녔는데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 거의 안 하잖아. 지금 그리고 이게 뭐냐 시베리아의 힘입니다. 가스파이프예요. 가스파이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천연가스 파이프가 러시아를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파이프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것 중 하나예요. 시베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그 파이프 이름이야. 근데 이게 시베리아의 힘 2도 있어요. 2. 요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시베리아의 힘 1은 이미 있고 2가 지금 협상 중이래. 근데 이거 협상을 중국이랑 러시아가 지금 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둘이 웃고 있죠. 최근에 만났잖아요. 만나서도 협의 안 됐대요. 카메라 없을 때 중국 입장에서 야 니네 러우 전쟁 때문에 지금 똥줄 빠지잖아. 더 싸게 내놔. 뭘 그렇게 비싸게 팔아 씨발놈이. 이러면 푸틴이 야 진핑아 그건 아니지. 너무 싸게 팔라고 하면 우린 뭐 먹고 살아. 그리고 이제 그 회담장에서 나와서 이제 카메라 막 셔터 터지면 또 저렇게 웃으면서 씨발 또 악수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베리아 힘2는 최근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 중국의 정상회담에서도 효부가 안 났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친해 보이지만 또 애매하고 각자 입장이 또 다르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 근데 이 딱 부러지기 어려운 관계를 굳이 구태여 미국이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 점점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둘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참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국제정치학자들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200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놨어야 됐다. 왜 굳이 구태여 러시아의 심기를 건들면서까지 나토에 동진을 하고 러시아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굳이 구태여 러시아와 중국 둘 다 우리 미국이 압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왜 만들어가지고 지금 둘 다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 이게 좀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자 결국에는 지금 뭐냐.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야생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은 중국과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다음 시간부터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실체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반니 성형외과 새벽꾸러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로스 정유지 부처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논엔 이름 없음 갱가 합성이와 겨루 사서 배부른다람쥐 진우파 영민차 김도훈 시우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